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올해 연말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은 관세 전쟁보다는 전 세계 경제 혹은 미국 경제의 주기상, 패턴상 버블의 누적, 이걸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가늠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제외하면 그 직전에 가장 최근의 경제 위기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거든요. 결국은 경제는 호황기를 가게 되면 불황기로 들어가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건데, 그게 지금 주기상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패턴상 지금쯤 경제 위기가 일어나야 맞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지금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갔어야 맞는 건데, 미국이 굉장히 특수한 것은 제1기축통화의 지위가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기업과 가게에 퍼부은 곳이 미국입니다. 그 돈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견인했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패턴상 경기 침체에 들어간 게 맞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유럽도 그런 상황이고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회복이 되려면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수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주도하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이 경기 회복을 들어가야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회복기를 들어가는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경기 침체가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상황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고, 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경기 침체를 들어가면 그때 한번 전 세계가 크게 흔들릴 거니까 한 번 더 큰 흔들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이 사이클상 이번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쯤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었기 때문에 그 돈의 효과 때문에 미뤄지는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 3, 4년 후에 경제 충격이 올 건데, 이게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17, 18년간 경제 위기가 가지 않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버블을 털고 다시 경기의 새로운 호황기를 시작하는 것이 전 세계에 가장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뭐라고 그러면 전략적 자산화 하겠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자산이 아니고요,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우호적인 걸 되면 앞으로 트럼프 이후에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이 혹은 미국 전체가 비트코인을 중요한 자산 혹은 달러를 대체하는 화폐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이라는 건 전략적 효과가 있을 때에 그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트럼프의 화폐전쟁 전략과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화폐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 가치의 수호입니다. 그 달러 가치 수호가 미국 국력의 유지와 미국의 힘과 관련돼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도 그렇고 당선된 이후에도 브릭스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면서 달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동을 시도를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관세를 100% 때리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달러 가치의 수호를 그러면 앞으로 트럼프가 강달러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약달러주의자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내리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 전에 연준의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라고 압력한 것은 그게 바이든에게 유리한 국면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했던 거고요. 트럼프는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얘기할 거고요, 약달러를 얘기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 가치 수호는 뭐냐? 달러 인덱스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계속해서 달러를 계속 쓰게 만들고, 그리고 준 달러라고 하는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달러 가치의 수호입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게 아마 다른 나라와 관세 협상을 할 때 국채 매입이라든지 유지라든지 혹은 국제적인 금융 거래에서 달러를 더 많이 쓰게 한다든지 이런 거에 다 들어갈 거다. 겉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 혹은 준달러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의 굉장히 중요한 수요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 암호화폐 영역에 있고, 그 암호화폐 영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비트코인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즉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킬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의 한 부분을
확보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나 이런 것처럼 달러를 대체해서 비트코인을 통화로 쓰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중국 견제라든지 국채 수요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하나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계산에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계속 유효하다면 다음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판을 흔들지 않을 거지만 트럼프 4년 동안에도 그게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트럼프도 그렇고 다른 대통령도 그렇고 말을 얼마든지 바꿀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한 비트코인은 전략적 자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산이라는 것보다는 전략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는 호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악재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지만 경제적인 레벨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가장 큰 경쟁자가 기술적 측면에서는 한국이거든요. 반도체도 모든 면에서 전부 다 한국과 국제적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기술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은 한국을 다 뛰어넘을 거예요. 저렇게 견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나 이런 걸 보면 중국의 반도체 제조라는 게 레거시 반도체는 막 따라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지난 10년, 15년 동안 막아줬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한테 추월당하는 것을 조금은 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 만약에 견제하지 않았으면 중국도 이런 거거든요. 자율시장 경제에 의하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영역만 내부에서 하고 외부의 동맹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막 경제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국 내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져도 만들게 되죠. 그게 반도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고 전기자동차는 이미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한국을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결국은 계속해서 압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는 중국이 어떤 영역에서도 한국과 같이 할 이유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미국도 경제적으로 서로 공급망 측면에서 손을 잡아야 되고 중국도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중요한 한 축이 완전히 독립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장기적으로 또 하나 좋지 않은 것은 중국이 만약에 계속 견제를 받으면 결국은 우회 전략을 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이 다른 데로 가고 중국 기업도 옮기겠지만 우리가 중국에 가서 하는 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결국은 옮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남아로 옮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수혜를 받던 국가가 베트남 뭐 이런 국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도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새로운 호랑이를 키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게 그런 새로운 기회를 줘서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경쟁자들을 맡게 되는 그러한 잠재적 리스크도 커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냥 좋은 것만으로 보지 말고요. 단기적, 중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잠재적 위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일단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협상용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기 때에도 트럼프가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거의 효과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분석을 해서 2기 때는 좀 더 발전된 전략들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1기 때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밀고 나갈 때 자신들의 주위인 뭐 장관들을 포함해서 뭐 백악관의 참모들이 트럼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딜레이가 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을 학습해서 이번 2기 때는 자신을 완전히 지지하는 충성파들로만 다 했잖아요. 모든 참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발전한 거거든요. 그런 어떤 2기 행정부의 특성을 봤을 때 1기 행정부 때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 미국의 역사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대공황이 발생해서 경제가 충격을 받고 미국도 이제 농업 부분에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1930년에 스무드 홀디라는 그런 법이 발동되면서 미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2만 개의 영역에서 사실은 관세를 다 때립니다. 근데 실제로는 역사학자들 혹은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대공황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역사를 보면 전면적인 관세 전쟁이라든지 보호무역제를 계속 일으킬수록 경제는 더 주저앉는다라는 게 보편적 상식이고 결과래요. 저는 트럼프가 그걸 모르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이제 무역전쟁 관세 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큰 공포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1기를 무역전쟁으로 한다면 2기는 무역전쟁은 협상용 카드고 실제로는 화폐전쟁 이런 게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합리적 패배주의 혹은 공포의 극대화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은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고 타격을 받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좀 나눠보는 게 좋은데 어쩌든지 간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자동차도 직접 타격을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 첫 번째. 1차 무역전쟁 때도 우리가 다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도 사실은 그런 측면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관세보다는 오히려 숨은 어떤 두려움이 뭐냐면 트럼프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너무 황당한 얘기를 많이 하고 좌충우돌하는 사람이다. 브라질에서의 큰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가끔 많이 하고요. 명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합리적 선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분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트럼프는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자기의 원하는 이익, 미국의 국익과 자기의 이익에 맞으면 얼마든지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거고 일기 때도 다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렇다. 실제로 보면 초반에 트럼프가 관세를 세게 때린 것은 일기 때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후반부에 했거든요. 지금은 임기 초반부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년 동안 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 전에 효과를 내고 가야 4년을 끌고 가면 미국 경제도 추락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선거고 다 잃게 돼요. 정권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년 안에 특별히 2년 중에서도 올해 안에 어떤 효과를 내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올해 안에 이제 하는 중요한 이유는 일기 때 후반부 했더니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면서 미국에 투자도 하고 미국 물건을 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막 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니까 하나도 약속이 안 지켜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세게 때리는 것은 그것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초반에 세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럼프가 그걸 통해서 각국마다 얻고자 하는 이득들이 있습니다. 그 이득을 쟁취하기 위한 어떤 협상용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위기라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의 일부가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보는 거는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이 위기로 인해서 새롭게 어부지리 효과가 나는 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자체가 자연적으로 커지거나 새로운 산업이 오는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보는 건 크고 미래에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새로운 기회들은 잘 안 보이니까 오히려 위축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트럼프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을 줄이고 그럼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또 하나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AI 기술이 발전하고 또 물리적 AI가 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수혜가 떨어져도 첫 번째, 우리만 맞는 게 아니고 모든 시장의 경쟁력에 똑같이 영향을 받는 거니까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은 줄어들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그 수혜가 또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지금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을 너무 좁게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일, 헤쳐나올 수 없는 절벽, 심지어는 여기서 더 가면 끝장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필요는 없으시다. 지금은 그런 공포감을 내려놓고 합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져서 판단할 때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다. 극복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미국 외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일기 때 약속했던 것이 이행되지 않는 부분, 또 지지부진한 부분들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외에서 수출하는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해서 그게 이제 어떤 가격 경쟁에 영향을 받아도 반도체 시장은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커지는 시장이고 AI라든지 그다음에 클라우드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로 지금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반도체가 또 큰 수요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미국 외에서 수출하는 반도체의 관세가 부과돼도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지라도 그 산업 자체가 크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거꾸러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이고 시장의 다른 측면에서 얼마든지 상쇄 가능한 전략들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단 하나 제가 오히려 거꾸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리스크로 보고 있는 것은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블러핑 크게 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치고 더 크게 때려서 자기도 후퇴하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고 물론 미국이 제1기축통화국가고 갑에 위치한 국가이기 때문에 똑같이 협상을 해도 미국의 이득이 큰 쪽으로 더 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결국은 모든 게 협상으로 관세에 대한 최종적인 포션을 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협상력이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위기는 특정한 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 불안정 요소,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체제에서는 트럼프가 협상을 시도해서 결론을 안 낼 겁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은 헤드 투 헤드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시대에 해놓은 협상도 자기가 다 뒤집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권력이 안정화되고 대통령이 제자리 위치에 있는 그 상황, 대행체제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트럼프와 헤드-투-헤드 협상이 늦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트럼프가 몰고 올 전 세계적 경제적인 어떤 위기 혼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합리적 패배주의라든지 혹은 극단적인 공포감으로는 이 문제를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으시고 다양한 측면에서 좀 따져봐야 되고요. 각 산업별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합리적 패배주의보다는 합리적 낙관주의로 여러분들 세상을 좀 보시면서 이 상황을 돌파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